카카 여러분 안녕하세요, 락서입니다. 여러분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이 1월 1일이기도 하고 올라갈 것도 어쨌든 1월에 첫 영상으로 올라갈 거니까 2025년 하반기 월드컵 영상이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말씀을 드리게 되네요. 어쨌든 한 해가 또 시작했어요. 그죠? 어떻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까? 2026년이 진짜 금방 왔네요.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좀 일찍 찍어서 작년에 올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제가 지금도 좀 목소리가 평소랑 약간 다르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아닌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요 며칠 좀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겨울에 한 번씩은 약간 목이 좀 아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제 방송하고서도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또 방송하고 나니까 아프고 해서 좀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도 완전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완전히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못 찍겠다, 언제 찍지 하다가 오늘 그래도 말할 때 적어도 아프진 않은 것 같아서 오늘 찍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2026년에 올라가게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12월 독서까지 좀 포함을 하다 보니까 뭐 기간상 이렇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조금 2026년 첫 영상으로 어울릴지는 모르겠지만 또 어떤 의미는 2026년의 첫 책이나 올해를 시작할 책을 고르는데 이만한 컨텐츠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영상이 길어지니까 더 말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영상은 2025년 하반기 7월부터 12월까지 제가 읽었던 책들을 쭉 모아놓고 좀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월드컵을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마지막에 무슨 책이 남느냐 이제 그걸 보는 재미도 있긴 하지만 한 권 한 권 비교해 가면서 물론 기억이 흐릿해진 것들도 있지만 그냥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읽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부디 재밌게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찍어 볼 건데 늘 무섭긴 합니다. 이거 언제 찍나? 거의 1시간 걸릴 수도 있긴 해서 최대한 좀 빠르게 하고 싶은데 이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말하다 보면 계속 길어져서 말이죠. 아무튼 진짜로 이제 좀 시작을 해볼까요? 근데 책을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섞기는 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느 정도는 제가 막 모아놓은 책들이 있어서 기간별로 합쳐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약간 조금만 섞고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약간 무슨 야바이 하듯이 살짝 밑에 거 이렇게 살짝 빼주고 여기에 뭐 이제 한 권씩 이렇게 배분해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빼서 또 이렇게 넣어주고 이거 넣을 필요 없겠구나. 자, 일단 대충 좀 섞어봤고요. 진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뭐 늘 이 컨텐츠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긴 하지만 7월달에 읽은 책들 중에서 제가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감상이라는 것은 주관적이다 보니까 뭔가 이게 이 정도였나 혹은 이게 이거밖에 안 됐나 라고 느껴지는 책들도 있을 겁니다. 네, 그건 뭐 이제 뭐가 올라가든 그냥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중간중간에 이게 떨어지네 라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올라가지? 이게 여기까지 왔네?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고요. 아마 결승전 역시도 저는 지금도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아서 매번 할 때마다 야, 이게 결승까지 왔어? 이게 내가 올해의 책이 되는구나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상반기 역시도 그래가지고 되게 당혹스러우면서도 즐거웠던 결과가 나왔죠. 혹시 안 보셨다면 상반기 월드컵 재밌으니까 그것도 한번 봐주시길 바라면서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늘 이거 할 때마다 눈 감고 자, 어느 것을 먼저 좀 요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요거는 둘 다 12월에 읽은 책이거든요. 자, 왼쪽은 홍한별 번역가의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 오른쪽은 아리아나 버슈펜 라우의 당신의 저녁에 클래식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두 권이거든요. 자,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요 책 같은 경우는 번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홍한별 번역가가 뭐 이제 번역에 관한 에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안에 상당히 많은 책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번역의 실제 예시라든지 번역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또 여러 가지 파벌이라고 해야 될까, 뭐 직역이냐 의역이냐 이런 논쟁들도 같이 들어가 있고 마지막 즈음에는 AI 관련한 번역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번역가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문학적인 이야기들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책으로 이제 평가를 받더라고요. 저도 이제 재미있게 읽기도 했고 뭔가 관심이 있기도 했어요. 늘 우리 이제 저는 특히나 고전 문학 같은 거 읽거나 번역서를 많이 읽다 보니까 해외 문학 읽다 보면은 이게 맞나? 이 표현이 맞나? 번역 너무 이상하지 않아? 이런 것들을 가끔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뭔가 화가 나기도 하면서도 또 동시에 왜 당초 내가 번역을 직접 하지 않는 이상 감사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뭐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긴 하는데 왜 어떤 번역은 직역에 가깝고 어떤 번역은 의역에 가깝고 왜 이런 이제 격차가 발생하는지 번역가의 스탠스라든지 출판사의 스탠스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잘 알려줄 수는 좀 전문가의 이야기라고 해야 되나? 번역가의 솔직한 에세이가 들어있어서 상당히 괜찮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표지가 너무 독특해서도 유명한 책이기도 한데 이게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 뭐 안에 이 흰고래는 모비딕을 이야기하는 거긴 하거든요. 허먼 멜빌의 안에 이제 정말 다양한 문학 이야기가 있어서 즐겁게 읽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요 책 같은 경우는 아리아나 오슈펜 라우라는 젊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였나? 근데 지금은 은퇴해서 이제 글을 쓰면서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제 12월 월말정산에 안 올라갔으니까 약간 속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여기 이제 사파에 보면은 누가 봐도 나이든 뭔가 노년의 이제 음악가가 이제 은퇴하고 나서 클래식에 대해서 두런두런 이야기해주는 그런 느낌을 이제 기대하면서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혀 아니야. 되게 젊은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고 활동을 얼마간 하다가 결국에 은퇴를 하고, 뭐 나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지도 않는 거 같기도 한데, 이제 바이올리니스트가 이야기해주는 클래식의 이모저모거든요. 전반부에는 클래식의 뭐 어떤 역사라든지, 그래서 뭐 어떤 뭐 중세 음악부터 현대 음악까지 어떤 음악 스타일이 있는지 뭐 QR 코드도 안에 들어 있어서 들어보면서 좀 이제 읽어볼 수 있는데, 앞부분은 그렇게 재밌진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뭐 음악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들어도 잘 모르겠고, 뭐 클래식 잘 안 듣기도 하면서 듣기도 하면서 잘 모르니까 뭔가 앞부분이 그냥 일단 넘어가자 정보성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중간중간 작가가 젊다 보니까 되게 농담을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툭툭 던지는 그 특유의 가벼운 농담들이 재미있는 작가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훨씬 잘 드러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결과적으로는 잘 읽은 책이고 재밌게 읽은 책이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이 책을 읽어서 제가 클래식이 저녁에 생겼냐, 제 저녁에 클래식이 생겼냐 하면 그건 아니긴 한데, 뭐 그래도 이제 클래식을 조금 알 수 있었고 관심을 전보다는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요?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클래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읽어보시기에 가벼운 클래식 입문서 정도로 생각이 들고, 이 중에 좀 더 크게 보자면 마지막 부분은 에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 둘 다 이제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인데, 둘 중에 뭐가 올라가냐 하면은 아무래도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가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되게 좋게 읽은 책이라서 클래식은 여기에서, 내 저녁에 아직 클래식이 안 왔나 봐요. 일단 요건 여기서 떨어지도록 하고, 올라간 거를 옆에 두고 떨어진 거를 밑에 좀 둘게요. 그 다음 책은 살짝 이 이게 이제 책만 집어도 괜히 알게 되는 것들도 있긴 한데,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야. 자, 왼쪽은 페트라 펠리니의 월수토고요. 오른쪽은 키건의 신작이었죠. 너무 늦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키건의 단편집이고, 아마 안에 이제 초창기 작품도 포함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단편이 포함되어 있고, 요거는 이제 페트라 펠리니의 장편 소설인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다시피 요게 한때 되게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막 2위, 1위 막 이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관심이 생겨서 조금 읽어봤는데, 사실 제가 원래 베스트셀러를 잘 읽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뭐 아시다시피 딱히 베스트셀러 거의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이긴 하거든요, 엄밀히 말해선. 근데 이제 북튜브를 하다 보니까 요즘 뭐가 유행하는지도 좀 알기도 해야 되고, 너무 다른 것만이나 내 취향만 읽나 싶기도 해서 그때 한번 주문을 해봤는데, 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간병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고, 치매 노인을 돌보는 한 소녀의 이야기예요. 소녀가 알바식으로 월요일,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이제 같은 아파트, 같은 건물에 있는 치매 할아버지를 돌보러 가는데, 근데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일들을 다루고 있지만, 뭔가 처음에 읽기 전에는 되게 따스하고 뭔가 정겨운 치매 할아버지와 되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관계를 생각했지만, 막상 읽어보면은 진짜 치매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중증 치매라서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되게 괴팍하다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소녀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들, 가정적인 고민들, 뭐 친구 사이의 고민들, 이런 것들을 그 돌봄의 과정 속에서 조금씩 풀어내면서 전개되는 소설이긴 한데, 뭐 이제 댓글에서도 예전에 누가 말씀해 주시긴 하셨는데, 이거는 간병 경험이 있으면은 정말 특별하게 느껴질 수 있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누군가를 이렇게 간병해 보거나 집에 이제 치매 노인이 있거나 이런 적은 없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소녀의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할아버지의 예시들을 뭔가 마음에 엄청 와닿게 체험할 수는 없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간병 경험이 있으시다면은 이게 진짜에 가깝다. 이게 더구나 저자가 제가 알기로 이제 간호사로 되게 오랫동안 활동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의료계 종사자였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충분히 잘 녹아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금 이제 그냥 소설적으로, 문학적으로 보자면은 다소 좀 지루하게 느껴질 만한, 좀 너무 잔잔한 템포에다가 특별한 사건도 많지 않고 중간중간에 이제 글은 많은데 내용 전개가 잘 없다 보니까 조금 지루할 만한 포인트들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이 좀 아쉽다고 느껴지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의외로 뭔가 기대했던 것보단 나은 작품이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이 길어지네, 큰일 났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클레어 키건의 작품이죠. 그래서 여기 안에 다양한, 아마 이번에 클레어 키건이 남극이라는 신작도 또 나왔죠. 근데 그것도 이제 기존의 데뷔작을 포함한 여러 가지 단편이 실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키건이 워낙 글을 짧게 쓰잖아요. 여기에도 근데 남극이 또 실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기존에 이제 다른 똑같이 단편집인데 최근에 나온 건데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독자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냥 이제 뭔가 단편집이 나오면은 서로 겹치지 않아야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하는데, 뭐 한 작품만 겹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독자로서는 그런 이제 감정이 좀 들기도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키건 글 자체는 좋긴 합니다. 뭐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다, 뭔가 키건이 왜 좋은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이제 맡겨진 소녀나 또 이처럼 사소한 것들을 읽었을 때, 정말 글을 간결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작가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왜 해외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지 또 이유를 알 수 있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진짜 많이 팔렸거든요. 그래서 제 효자 상품 중에 하나일 거예요, 출판사에. 요즘 같은 때에는 이제 긴 글을 잘 안 읽다 보니까 이렇게 짧은 분량의 글을 되게 선호하시기도 하고, 저도 주변에 뭔가 추천할 때 키건 글은 되게 추천하기 편리한 좋은 작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키건을 좋아하신다면 단편집 당연히 읽어보실 만한 것 같고, 이게 그나마 최신작이니까 요걸 읽어보시든 아니면 최근에 나온 이전 작품인 남극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되게 파격적인 형식의 글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는 즐거움도 있었고, 키건 자체 그 특유의 어떤 간결함이 묻어나는 글들이 많았었거든요. 둘 중에 뭐 비교를 하자면은 이건 제 문학적인 취향상 키건이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월스톤은 생각보다 좋긴 했는데, 또 그게 어느 정도로 좋았냐라고 할 때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없잖아 있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키건이 올라가네요. 말이 길었지만 사실 딱 보자마자 키건이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도 있을까요? 자, 그 다음은 요거 하나 꺼내보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하나 꺼내보겠습니다. 자, 왼쪽은 곰브로비치의 포르노그라피아였고요. 오른쪽은 김승옥 작가의 차나 한 잔이라는 단편집입니다. 요 포르노그라피아는 제목이 상당히 조금 외설적이라고 여겨질 수 있잖아요. 포르노란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저는 뭐 딱히 그런 거 별로 생각 안 하는 편이라서 그냥 밖에 돌아다니면서 이 책 읽고 다니곤 했었는데, 제목이 뭔가 외설적이라고는 하지만 실제 내용은 딱히 그러진 않았어요. 뭔가 되게 노골적인 성묘사가 들어있는 경우도 거의 없었던 것 같고, 그보다는 되게 음흉한 시선이 들어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작품 속에서 이제 지식인의 화자와 친구가 일종의 이제 시골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시골 속에서 한 소년과 소녀의 관계를 지켜보면서 그들을 바라보는 이들의 눈빛이 되게 음흉한 시선으로 바라보거든요. 근데 그 음흉하다는 것이 성적인 거일 수도 있지만 조금 일종의 음모를 담은 것 같은,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변태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읽어내는 재미가 있기도 했었고, 뭔가 독자 입장에서도 좀 불편하게 만드는 구석이 있는 작품이긴 했었거든요. 쉬운 작품은 아니긴 했는데 곰브로비치를 읽고 싶다는 생각으로 읽어봤던 것 같고, 그 다음에 김승옥 작가의 차나 한 잔은 김승옥 작가의 단편집이고요. 안에 여러 가지 단편이 실려 있는데 다 읽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이제 간혹 언젠가 한번 이제 집 밖에 나갈 때 짧은 외출에 지하철을 오래 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포켓에 딱 넣고, 또 남자 외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머니가 좀 깊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 정도 사이즈는 딱 포켓에 넣고 다니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간간히 읽긴 했었는데, 다 읽진 않았지만 뭐 역시 김승옥 작가의 글은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다만 김승옥 작가의 글이 지금은 조금 불편한 구석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뭐 이제 무진기행도 그렇고 다소 이제 시대적인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특히 여성에 대한 묘사나 표현들이 조금 지금은 안 쓸 것 같은 표현들,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읽으면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뭐 그건 어디까지나 시대적인 거고, 김승옥 작가가 요즘 작가도 아니니까 뭐 저는 그 정도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불편하긴 하지만 시대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특별히 뭐 문제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옛날에 쓰인 작품들을 다 그런 걸로 깔 수는 없기도 하니까요. 그냥 시대적인 고려를 해야 되는 분명하고, 근데 다 읽진 않았는데 둘 중에 뭐가 올라가냐 하면은 사실 차나 한 잔, 포르노그라피아 둘 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다곤 하거든요. 저는 일단 좀 더 힘들게 읽기도 해서 포르노그라피아를 올라가긴 할 건데, 두 작품 다 좀 그렇게 높이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벌써부터 그런 감각이. 포르노그라피아 일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약간 단편집을 좋아하긴 하는데, 막상 장편이랑 단편이라고 딱 비교를 했을 때에는 장편을 더 선호하기도 해서 단편집이 올라가기는 조금 쉽지 않은 개인적인 취향을 갖고 있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 영상을 보시면서 뭐가 올라갈까? 근데 락서를 딱 보다 보면, 저를 딱 보다 보면 이게 올라가겠네 라고 취향을 벌써 파악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 다음은 한번 또 골라볼게요. 역시 밑에서 한 권 뽑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위에서 여기가 좀 높으니까
여기 한번 봅시다. 쉽지 않은데? 자, 왼쪽은 러브그리의 질투, 미음사 세계문학 전집이고 오른쪽은 버지니아 울프의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작품입니다. 두 작품 다 괜찮아요. 괜찮은 작품인데 근데 그 괜찮다는 게 일단 여러분들에게 추천할 만하냐는 둘 다 추천하기 조금 어려운 작품이긴 합니다. 왜냐면 울프 자체가 읽기가 어려워서 울프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울프를 읽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작품이 제일 읽을만해요. 그건 알아두세요. 만약에 내가 울프를 하도 유명하니까 도대체 버지니아 울프가 누군데? 라고 읽어보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저는 보통 이 델러웨이 부인을 꼭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만큼 울프 작품 중에서 읽어볼 만하고 좋은 작품이기도 한데 울프 자체를 편하게 읽어봐요 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작가이기도 해서 그렇고요. 그다음 왼쪽에 이 질투 같은 경우는 진짜 충격적이에요. 일단 그건 말씀드릴게요. 정말 충격적인 작품이고 읽으면 독자에게 와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야, 문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설이라는 것이 이런 식으로 전개될 수도 있네라는 어떤 그 서술상의 그 충격을 주는 작품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충격이라는 것이 실험적이라서 충격적인 거지 내용 자체가 너무 즐겁고 예상치 못한 그런 거라서 충격적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읽으면은 아마 요거 제가 충격적이라서 벌써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앞부분 딱 몇 장만 읽어보세요. 미리 보기로. 그러면은 이건 아니구나. 이거는 건들면 안 되겠구나. 이런 감각이 팍 들 수도 있거든요. 그만큼 정말 이 질투라는 이름이 제목이 원래 그 블라인드를 의미하기도 한데요. 이제 안에 나와 있는데 한 대저택, 농장의 대저택에서 남편이 젊은 아내, 이쁘장한 아내를 불륜을 의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의처증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블라인드로 이제 비춰 보이는 아내의 모습들, 아내의 행동들 등, 아내가 뭘 쓰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감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감시하는 이 진짜 편집증적인 시각이 너무나 잘 드러낸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계속 반복하고 보고 끊임없이 디테일하게 보고 또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뭔가 내용적으로는 전달되는 게 크게 없어요. 왜냐면 계속해서 보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봐요. 구석구석 건물의 양식부터 의자의 위치라든가 벽의 얼룩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봐요. 근데 우리가 소설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야기의 차원에서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남편의 아내를 의심하는 편집증적인 시각이 드러난 작품이고 그런 것들을 실험적인 기법으로 서술을 한 거니까 좀 상당히 읽는 독자에게는 충격을 줄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것은 말씀드리면서 흔히 이제 러브그리를 누보 로망 작가라고 하거든요. 이 누보 로망이라는 이제 사조가 자체가 기존의 전통적인 서술 방식이나 이제 소설의 전개를 지향하고 새로운 방식, 새로운 소설 이런 것들을 실험적으로 도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소설 그게 꼭 옳은 방향이냐 이런 걸 떠나서 실험적인 방법들을 읽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읽어보고 싶으시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말씀드리는데 아무래도 진짜 이것보다도 어쩌면 더 추천드리기가 좀 어려운 읽다 보면은 내가 이걸 끝까지 읽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번쩍 드는 그런 책이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해설까지 딱 읽고 마지막에 딱 읽고 나서는 충격적인 작품이긴 하다. 이게 나왔을 때는 정말 얼마나 많은 독자들을 또 평론가들을 놀라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약간 아리까리하죠 여러분. 추천하는 거야 많은 거야 읽으라는 거야 많은 거야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저도 말하면서 그런 느낌 드는 것 같거든요. 아무튼 질투였고 델러웨이 부인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울프의 좀 상대적으로 짧은 장편이거든요. 울프가 대부분 이 장편이 이것보다 길기도 하고 이 작품은 내용 자체가 델러웨이 부인이라고 노 부인이 이제 파티를 열어요. 좀 상류층이거든요. 그래서 파티를 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지난 인연들, 다른 사람들과의 이야기들, 파티를 여는 과정들, 그리고 파티 안에서의 어떤 사람들의 행적들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드러나는데 울프 자체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해서 무언가를 보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쭉 서술하다가 또 다른 식으로 또 보고 느끼고 이제 의식이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한 장면을 계속해서 서술한다기보다는 이 읽는 이가 좀 헷갈릴 수도 있을 정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계속 시선들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 수는 있긴 하지만 저는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나 또 이제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은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울프의 스타일은 되게 현실적이다. 정말 현실적이다. 그게 비록 이제 소설로 나타냈을 땐 조금 읽기 힘들고 버겁긴 하더라도 우리의 일상적인 실제 생활들을 돌아보면은 그치 우리가 실제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고 정말 또 다른 것들을 또 보다가 생각도 하고 뜬금없는 생각들을 하다가 갑자기 깨우쳐서 다른 것들을 보고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느낄 수 있는 작품이고 늘 이제 울프 작품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게 인간 내면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파고들듯이 인간의 삶을 디테일하게 묘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래서 울프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이번에 울프 전집 그 독서를 실패하긴 했지만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꼭 델러웨이 부인 정도라면은 한 권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올라가냐 하면은 델러웨이 부인이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델러웨이 부인 좋아하니까. 이번에 한 세네 번째, 뭐 네 번, 다섯 번 읽은 작품인데 읽을 때마다 좋습니다. 힘든 것도 힘들고요. 힘들면서 좋아요. 근데 뭐야? 이상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목이 여전히 좀 안 좋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 보니까 좀 느낌이 오죠. 아,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28분이거든? 아니, 몇 건 안 했는데 왜 28분이야? 그건 진짜 얼마 안 했는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빠르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책은 요거 한 권 꺼내볼게요. 그 다음은 마이클 리스터의 편안함의 습격과 스타니스와 프렘의 솔라리스 두 권을 갖고 왔습니다. 왼쪽은 비문학이고요. 오른쪽은 솔라리스 소설입니다. SF 소설이고요. 편안함의 습격 마이클 리스터 작품 같은 경우는 그 이동진 평론가가 이달의 책으로 꼽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읽어보았는데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인류가 편안함이라는 것에 절여져서 실제로 불편함이라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살아왔던 그 과정들 속에서 좀 나약해지고 약해진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일종의 스트레스는 잘 관리하기만 하면은 인간을 성장시키고 나아갈 수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어떻게 편안함을 탈피해서 거기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자신을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통계라든지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좀 이 작품이 그나마 읽기 수월하다고 느낀 점은 이제 저자가 가운데 골조에 술록사냥을 넣어놨어요. 술록사냥이라는 어떤 에세이적인 파트를 넣어놓음으로써 뭔가 학술적인 이야기 읽다가 다시 술록적인 파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더 읽기 수월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흥미롭게 읽은 부분도 있기도 하고, 뭔가 기존의 다른 작품들과 유사한 지점들도 있어가지고 그걸 재확인하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비문학 작품이고, 이건 스타니스와 프렘의 좀 전설적인 SF 작가죠, 솔라리스인데요. 이 작품 자체의 내용은 솔라리스라는 한 행성으로 이제 이미 어느 정도 한간 이제 여행이라든지 외 우주 개발이 진행되는 인류 단계에 있는데, 이 작품 속에 솔라리스 행성으로 한 주인공이 찾아가요. 근데 그 주인공이 찾아갔는데 그 행성이 되게 이상하다고 기이하다고 많은 평을 들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솔라리스에 거주하는 과학자들이 전부 약간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거예요. 뭔가 기이하고 미쳐있는 것 같고 서로를 경계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생겨났을까라고 해서 솔라리스의 어떤 진실을 파헤쳐가는, 솔라리스 행성에서 벌어진 기이한 일들을 토대로 이제 뭔가 이야기를 진행시켜 나가는 느낌인데, 기본적으로 스타니스와 프렘의 작품은 어렵긴 합니다. 뭐 철학 SF라는 말도 좀 붙을 정도로 어려운 편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뭔가 가볍지 않고 진중하게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도 있고 정말 잘 쓴 작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뭐 요거 당연히 스타니스와 프렘의 단편집도 읽어봤지만 요거 하고 이후에 다른 장편들도 사서 읽어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늘 기대되는 작가이기도 하고요. 조금 힘든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정말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작품 중에 뭐가 올라가냐 하면은 솔라리스가, 이건 문학에 대한 취향인가 봐요. 솔라리스가 올라가도록 했었는데, 편안함의 습격도 뭔가 이런 비문학 작품을 찾으신다면은 좋은 선택 중에 하나, 되게 잘 읽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또 목 나가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자, 그 다음 작품은 이번엔 여기에서 한 권 꺼내보고요. 여기에서도 한 권 꺼내볼게요. 야, 뭐 무너지네. 큰일이네. 오, 두 권이구나. 자, 왼쪽은 파리드 제카리아의 역사는 어떻게 진보하고 왜 퇴보하는가고, 오른쪽은 가장 최근에 읽었던 팡팡의 연매장이라는 소설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역사 입문서라고 보여지고요. 혁명이라는 키워드를 토대로 인류의 한 1600년대부터 어떤 혁명들이 있어왔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세계사에 영향을 미쳐왔는가, 역사 입문서예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게 읽긴 했었어요. 실제로 이렇게 변해왔구나, 세계사가 이런 식으로 힘의 균형들이 왔다 갔다 해왔구나, 어떻게 변해오는구나, 가장 최근의 이야기까지 섞여 있어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고요. 다만 이제 아무래도 혁명이란 키워드를 이제 토대로 뭔가 역사를 설명하다 보니까 끼워 맞추시식 설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 너무 한 가지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감각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역사를 아시면 이제 아실수록 뭔가 사실 역사는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고 뭔가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역사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전달하기 쉽게 하도록 이제 키워드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의 호불호는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게 읽었던, 평소에 이제 역사 입문서를 잘 읽지 않다 보니까 저 역시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고, 자, 오른쪽은 팡팡의 연매장이거든요. 연매장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무덤을 제대로 파지 않고 그냥 관을 쓰지 않고 바로 묻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작품의 내용 자체는 중국의 어떤 토지 개혁이라든지 뭐 대혁명이라든지 좀 어두웠던 과거들을 재조명하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팡팡이 이제 나왔을 때 팡팡이 아니라 연매장이 나왔을 때 팡팡의 이 연매장이 이제 금서 조치되었었다고 해요. 중국 정부로서는 상당히 좀 불편한 작품이긴 하죠. 마치 우리나라 작품 중에서 소년이 온다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처럼 개인의 어떤 영역에서 역사의 비극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당히 잘 익힙니다. 상당히 잘 익히는 편이고 내용 자체도 흥미로운 부분이 많아가지고 뭐 저는 되게 즐겁게 읽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페이지 넘기는 즐거움도 있었지만 중국의 토지 개혁이라는 것이 이렇게 정말 끔찍한 방식으로 이루어졌겠구나. 뭐 아무리 소설이라고 해서 과장됐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뭐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나라다 보니까 절대 과장은 아니겠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고 실제로 정말 참혹한 일들이 이보다 훨씬 많이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흥미롭게 이렇게 또 덕분에 중국의 토지 개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뭐 사실 충분히 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나중에 추후에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은 작품이라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편하게 추천드릴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역사의 비극으로 인해서 기억을 잃고 참혹한 광경들을 겪어야 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는 연매장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줄줄이 비문학은 떨어지네요. 쩔 수 없어. 자, 그 다음 작품은 두 권 해보도록 하죠. 그 다음은 조혜진 작가의 빛과 멜로디랑 이제 전혜린 번역으로 읽었던 헤르만 헬스의 데미안인데요. 사실 뭐 두 작품 다 좋았죠. 두 작품 다 추천하기 좋고 조혜진 작가는 제가 이제 이전에 옛날에 빛의 우위를 읽고 너무나 좋았어가지고 단편집을 읽고 그 이후에 조혜진 작가 작품을 몇 권 사서 읽어봤었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참 안 읽었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단순한 진심이란 작품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전에 한번 여름인가? 작년 여름인가 한번 여름을 지나가다라는 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봤는데 그건 조금 저는 별로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작품을 읽고 조혜진 작가를 그 이후에 잘 안 건드리게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빛과 멜로디를 이후에 추천을 해주셔서 다시 읽어보니까 이 작품 역시도 그 빛의 호의라는 단편집이 제가 처음 읽고 좋았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섞여 있는 그 표제작이었을 거예요. 빛과 빛의 호의. 그 작품을 다시 쓴 장편으로 이제 길게 쓴 거더라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조혜진 작가가 덜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정말 좋았던 단순한 진심 역시도 단편집에 있던 단편 하나를 길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유사한 점을 갖고 있긴 한데 잘 쓰긴 한다, 좋긴 한다, 잔잔하게. 그래서 빛과 멜로디 괜찮았던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데미안 같은 경우는 뭐 너무 많이 몇 번 읽어본 작품이고 이건 전혜린 번역으로 읽은 작품이죠. 그래서 조금 옛스러운 번역이긴 하죠. 옛날에 번역된 거니까. 근데 전혜린 작가를 좋아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일종의 그러한 감성을 느끼고자 읽어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좋은 번역이다, 뭔가 독일어 번역의 어순이라든지 이런 것들 충실한 번역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고 둘 중에 뭐가 올라가냐 하면은 사실 데미안은 많이 읽어봤으니까 4-5번, 5-6번 읽어본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빛과 멜로디가 올라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네요. 조혜진 작가를 읽어보고 싶으시면은 단순한 진심이나 빛과 멜로디, 단편집이란 빛의 호의 정도 한번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됐고 그 다음은 뭐 밑에 좀 넣을게요. 자꾸 눈에 보여가지고 이 두 개 그냥 꺼내보자. 뭐였지? 왼쪽은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와 오른쪽은 디노 부차티의 타타르인의 사막이네요. 등대로 일단 뭐 아까 울프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 했었잖아요. 울프 자체는 좋은 작가니까 등대로도 되게 괜찮게 읽었어요. 이제 등대로 가는 어떤 램지 부부 가문? 램지 가문의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되게 과거의 이야기가 나와요. 전쟁 이전의 시대에 등대 근처에서 어떤 별장에서 지내는 여러 사람들을 초대하고 파티를 열면서 그 과정에서 램지 부인의 시각으로 또 여러 사람의 시각으로 과거를 묘사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중간에 정말 짧은 2부 챕터가 있고 시간이 흘러서 전쟁 이후에 다시 등대로 찾아가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뭐 여전히 어느 작품을 읽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울프는 정말 잘 쓴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문학적으로 정말 잘 쓰고 재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떨어질 수 있긴 하지만 인간의 어떤 내면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정말 너무나 디테일하게 묘사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여실히 느낄 수 있는 작품이어서 여전히 읽으면서는 너무나 힘들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감탄하게 되는 작품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울프의 등대로 너무나 좋았고요. 그 다음 디노 부차티의 타타르인의 사막 같은 경우는 우리 독서 모임, 온라인 독서 모임을 같이 읽어봤던 책인데요. 뭔가 되게 기대하고 저는 좀 더 환상적인 작품을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되게 현실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 이제 군인이 어떤 요새 이제 발령을 받아서 그곳에서 거의 평생을 지내게 된 내용인데 사실은 거기에 얼마 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내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감정들이라든지 오지 않는 타타르인 국경 부근에서
적을 기다리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프카가 생각나는 부분들도 있어요. 뭔가를 기다리고도 혹은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 같은 베케트의 희극이 생각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뭔가 이야기할 거리도 많고 좋게 읽었던 작품이긴 했던 것 같고요. 두 권 중에 뭐가 올라가냐면은 사실 등대로 너무나 좋았고 이것도 둘 다 좋았는데 요 두 작품은 사실 이 여쯤에서 떨어질 만한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 작품 다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작품인데 아무래도 델러의 부인이 올라갔다 보니까 등대로는 여기서 좀 내려가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좋았는데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없지만 좋았는데 그래도 디노 부차티가 일단 타타린의 사막을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등대로 좋았어요. 자, 그 다음은 밑에서 한 권 꺼내고요, 가운데서 한 권 꺼내겠습니다. 자, 왼쪽은 클레오노스의 해리 오거스트의 15번째 삶이고요, 오른쪽은 마이클 온다치의 기억의 빛입니다. 자, 두 작품 다 너무 좋게 읽었던 작품이거든요. 이 작품 같은 제가 이제 그 책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증정도 하고 이벤트를 진행했던, 광고로 진행했던 작품인데, 시간여행을 다룬 SF긴 하고 회귀 이야기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재미있게 읽기도 했었고, 제가 그때 많이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페이지가 진짜 잘 넘어가고 뭔가 회귀라든지 시간여행이라 했을 때 가볍게 다루는 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고통을 겪게 될 것인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두뇌 싸움으로 좀 긴장감 있게 그려낸 작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이제 늘 뭔가 이 작품을 읽어보신 분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진짜 잘 넘어가요 라고 말씀을 꼭 해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단연코 추천드릴 만한 작품이긴 한 것 같아요. 페이지 잘 넘어간다는 면에서. 근데 오른쪽에 이거 실제로 우리가 독서 모임도 진행했었던 마이클 온다치의 기억의 빛인데 일단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전쟁 이후에 뭔가 전쟁 시기에 있었던 일들의 흔적들이 남잖아요. 전쟁이 끝나도 그런 것들은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의 시각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부모님, 어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당시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그 전쟁의 상흔들로 자신들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후에야, 시간이 흘러서야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내가 그래서 그렇게 지내게 됐던 거구나 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의 어떤 끝나고 나서의 후일담이라고 해야 될까, 여전히 전쟁의 여파가 남은 삶들을 잘 보여준다는 것이 너무나 괜찮았던 것 같고, 정말 이 빛이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 있긴 한데 이게 월라이트거든요, 원래 제목이. 전쟁 시기에 밝게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아군을 유도하거나 이제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희미하게 트는 빛이 월라이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품에 정말 찰떡이에요. 읽어보시면은 뭔가 되게 희미하게, 뭔가 알 수 없어, 어떻게, 뭐야, 왜 이런 걸까? 알 수 없는데 조금씩 희미한 빛들이 길을 인도하듯이 이야기를 따라가게 되기도 하고, 여전히 마지막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모든 진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 원래 기록이라는 것이 그렇고 기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전쟁 시기에는 많은 것들이 사라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어떤 망각적인 부분이라든지 희미한 부분들이 정말 잘 묘사된 작품이라 생각을 해서, 두 권 중에 따지면은, 재미로 따지면 이 작품이 훨씬 재밌긴 한데 저는 이제 좀 더 제게 인상 깊었다라는 기억의 빛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센 상대를 만났어요. 기억의 빛이 워낙 좋았어가지고 기억의 빛이 올라가도록 합니다. 자, 43분 돌파하고 있습니다. 이게 편집하면 몇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또 걱정이 되긴 하죠. 이번 달에, 그러니까 올해 그렇게 많이 안 읽었는데 권수가 많지 않아서 금방 1시간 안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어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목이 지금 좀 어느 정도 갈 것 같아요. 좀 회복되고 있었는데 이거 찍으면서 갈 것 같아요. 큰일이다.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의 이 컨텐츠를 위해서라면 제가 제 한몫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요거 한 권과 요거 그냥 해볼까요? 자, 왼쪽은 세상의 모든 크리스마스라는 크리스마스 앤솔로지고요. 자, 오른쪽은 스즈키 유이의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입니다. 아쿠타가와상을 받았던 작품이기도 하고, 요 두 작품, 요 오른쪽은 이제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해서 읽어보기도 했던 건데, 자, 일단 왼쪽에 크리스마스 기간에 맞춰서 읽어보려고 이제 구비해 두었던 앤솔로지인데, 이제 지금 요거는 팔진 않아요. 그래서 뭐 구하시려면 중고로 구하실 수도 있게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절판된 책이라서 요거는 이제 뭐 좋다고 해도 구하실 수는 없긴 하겠네요. 안에 폴로스터의 뭐 오기렌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부터 뭐 여러 가지 카포티, 뭐 나보코프, 앨리스 먼로, 제네 윈터슨, 그다음에 윌리엄 트레버, 여러 다양한 작가들의 대가들의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뭔가 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크리스마스 기간에 맞춰서 이런 앤솔로지를 읽는 것은 너무나 즐거운 경험이기도 하고, 정말 다양한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작품은 되게 따스해요. 정말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는 따스한 작품도 있고, 어떤 작품은 정말 침울하고 슬퍼요. 크리스마스를 배경으로 슬프다 보니까 그 비극이 더 극대화되는 듯한 느낌도 있고, 또 어떤 작품은 좀 엉뚱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소재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려있다. 즐겁게 읽을 수 있는 아마 작품이었고, 오른쪽은 괴테의 연구자가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라는 문장으로부터 어느 날 한 문구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문구가 정말 괴테가 말한 것일까? 라는 이제 궁금증을 시작으로 괴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결국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풀어나가는 뭐 이런 이야기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 워낙 이제 뭐 극찬이 많고 뭐 이달의 책으로 추천되기도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읽긴 했는데 좋긴 했어요. 괜찮은 책인 것 같아. 추천할 만한 책이긴 한데 뭔가 이제 뭐 다른데 말로는 오해겐잡으로의 비견하는 뭐 그렇게 비교가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고 제가 너무 뭔가 다르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뭐 좋긴 한데 오해겐잡으로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작품이긴 합니다. 뭔가 되게 말하기 애매한 부분들도 있는데 되게 무난하게 좋은 작품이었어요. 무난하게 좋은. 근데 그렇다고 머리를 탁 치는 뭔가 하고 감탄을 막 새어 나오는 그런 작품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뭐 제 개인적인 감상으로는. 그럼에도 추천하긴 좋은 작품이었다라고 할 때 두 권 중에는 이 작품도 좋긴 했는데 뭔가 사실 이게 절판되기도 해가지고 추천드리기도 애매하고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또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것 말고 다른 것들을 또 읽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거 올라가도록 하고요. 진짜로 지금 약간 목이 앞에랑 달라요. 내가 영상을 찍기 시작할 때랑 지금 목 상태가 약간 다른 게 느껴지는데 물 좀 공수해 올게요. 물 계속 마시면서 해야겠어. 저번 날 방송하면서 안 그래도 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침 생기면 아프고 목소리 제대로 안 나오는 것 같고 계속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한 분이 후드를 내리고 말하면 이제 목이 안 아파요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구독자분이. 그래서 후드를 어떻게 내리죠? 하다가 이제 알겠어요. 이게 약간 그 인터넷 쳐서 배워 보니까 턱을 당기고 그리고 혀 뿌리를 맨 밑으로 좀 누른다고 생각하고 목소리를 내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누르고 이렇게 말하면은 목이 안 아프대요. 이렇게 말하면 목이 안 아프고 뭐 4-5시간을 이야기하고 노래를 불러도 목이 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데 이게 뭐 말하려면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자세가 불편하기도 하고 힘이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크게는 재수가 없어. 내가 말하면서도 뭔가 너무 톤인 자체가 너무 젠치하는 것 같고 약간 재수가 없어서 이게 조금 목이 안 아프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하면서도 말하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 안 될 때는 좀 자세 잡고서라도 이렇게 이야기하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목이 아파서라는 건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작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텐션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텐션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은 왼쪽은 김보희 지음의 첫 책 만드는 법이고요. 오른쪽은 황금가지에서 나온 재미신의 5번째 계절 SF 소설입니다. 자, 둘 중에는 왼쪽 같은 경우는 첫 책 만드는 법이라고 해서 이게 실제로 유유에서 나온 일종의 시리즈일 거예요. 뭐뭐 하는 법, 뭐뭐 하는 법. 그래서 뭐 에세이, 뭐 책 내는 법, 에세이 쓰는 법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좀 나름 뭐 엄청 실용적일까라는 또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생각보다는 실용적이고 생각보다 진짜 되게 팁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긴 해요. 그래서 뭐 책 관련해서 이 법 무슨 법 할 때 책 제목이 끌리신다면은 유유 출판사의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셔도 뭐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이제 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재미신 같은 경우는 재미신의 부서진 돼지 시리즈거든요. 실제로 이걸 휴고상을 3연속인가 받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재미신의 작품이거든요. 되게 재미있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정말 뭔가 새로운 표현들, 그러니까 판타지 세계에서만 쓸 것 같은 이 판타지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그런 용어들이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낯설어서 왜 이렇게 굳이 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는데, 근데 뭐 여전히 이제 어떤 작품을 읽으면은 세계관에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런 거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괜찮게 점점 익숙해지면서 재밌게 읽었던 작품이고, 되게 후반부가 너무 재밌었는데 끝났어. 2권 3권을 사야 돼. 그래서 이번에 안 그래도 2권 3권을 구매를 했거든요. 너무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2권 3권까지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재밌게 읽었으니까 두 작품 중에서 뭐가 올라가냐 하면은 뭐 이건 제 개인적인 뭐 만족스러웠고 취미가 담겨 있는 부분이긴 했었지만 재미로 따지면은 뭐 5번째 계절이 좀 더 기억에 남긴 하네요. 뭐 재밌었으니까 2번 3권까지 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재미없었으면은 2부 3부를 절대 사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재미신 올라갑니다. 한 권 소개하고 물 한 잔 먹고, 그 다음 작품은 뭐야 이렇게 짧아 이거. 그 다음 작품은 다니엘 켈만의 너는 갔어야 했다라고 짧은 단편 소설이고요. 오른쪽은 우먼 인 캐빈 루스웨어의
어떤 스릴러, 추리 이런 이제 장르 소설입니다. 두 작품 다 재밌게 읽었는데 이 루소의 우먼인 케빈 같은 경우는 이 화자가 기자이고 그래서 취재를 위해서 어떤 호화 유람선을 타게 되거든요. 근데 뭐 화장품을 안 갖고 와서 옆에 객실에 있는 여자에게 빌렸고 뭐 이런 사건들이 초반에 잠깐 발생하다가 저녁이 됐는데 옆에 객실에서 누가 빠져는 무언가 무거운 게 빠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바다에. 그래서 이상하다. 그거 딱 보니까 피까지 있어. 이거 살인 사건이다라고 해서 이제 뭔가 옆에 객실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살인 사건인 것 같아요라고 신고를 했는데 뭐 갑자기 지배인과 함께 같이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뭔가 나는 분명히 봤는데 여자가 있는 것을, 그래서 여기 살인 사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도 그게 보지도 못했고 없대. 미친 사람 되는 거지. 나만 혼자 그냥 헛소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술 마시셨죠? 근데 술을 마시긴 했지만 거기서부터 이미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내가 진짜 헛것을 본 건가? 아닌데 근데 그때 그 여자가 빌려준 화장품도 있는데 막 이런 식으로 내용이 전개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흥미롭게 뭔가 정말 긴박감 있게 흘러가는 내용이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약간의 시차를 두고 바깥 세계의 이야기, 그러니까 유람선 내에 화자의 시선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바깥에서 유람선이 이제 밀폐된 장소, 이렇게 폐쇄된 장소잖아요. 바다 한가운데 있으니까 바깥 세계에서 이 화자를 기다리는 바깥 세계 이야기들이 조금씩 이제 쓰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독자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가? 근데 나중에 읽으면은 조금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작가가 머리를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안쪽의 이야기만 하지 않고 바깥쪽의 이야기를 하면서 독자를 약간은 오해시키거나 이쪽으로 몰고 갔는데 나중에 또 오히려 반전을 주게 되는 격으로 그런 부분을 되게 흥미롭게 잘 쓴, 그래서 뭐 이게 영상화 되기도 한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켈만의 너는 갔어야, 여기 이제 가버려라고 잠깐 이제 되게 안 보이게 글씨로 써있긴 한데 요거는 진짜 짧은 단편이거든요. 근데 소름 돋았어. 나 너무 궁금해서 이거 읽기 시작했는데 페이지를 놓기가 좀 어렵고 약간 무서운 공포소설처럼 읽히기도 하더라고. 별장에 가요. 아이가 있고 아내와 함께 3명의 이제 가족이 별장에 가는데 그 별장에서 묘하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 방에 들어갔는데 뭔가 방을 나왔는데 복도로 이어지고 복도가 끝이 나지 않고 뭔가 기묘한 초현실적인 이상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저택을 탈출해야겠는데 라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하고 실패하고 아이를 그 와중에 챙겨야 되고 어떡하지 뭐 이런 이제 긴장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역시 영화화되기도 했었거든요. 짧은 작품인데 되게 인상이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둘 다 재밌었어요. 둘 다 재밌었는데 이거 진짜 페이지 막 150쪽씩 막 쭉쭉쭉 넘어간 작품이었는데 뭐가 더 충격적이냐 했을 때는 요거 오랜만에 책 읽으면서 오싹한 기분을 느껴가지고 너는 갔어야 했다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작품도 재밌었어요. 자, 그 다음은 요거 그냥 눈에 보이는 거 합시다. 두 권 해볼까요? 자, 요거 왼쪽은 3채고요 오른쪽은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입니다. 사실 3채 2부인데 3채 1부도 있나요 여기? 이 밑에 있네. 근데 이게 좀 애매한 게 3채를 뭐 그렇다고 이거를 뭐 2권 3권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비슷하게 3채 통으로 할게요. 3채 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요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인데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을 결정해 놓은 게 3채는 뭐 더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너무나 유명한 류치 시인의 SF 소설이고 정말 스케일이 지구 단위에서 태양계 단위에서 은하 우주 전체까지 막 정말 상상 이상 엄청난 스케일을 보여주는 너무나 재밌게 읽은 시리즈이긴 한데 사실 이게 여기 1권이 없잖아요. 상반기에 이야기 하기도 했었으니까 요거는 이제 떨어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3채 시리즈 자체를 너무나 여름에 읽었었던 것 같은데 진짜 누워가지고도 읽고 뭔가 생각나면 또 읽고 내용이 궁금해서 펼칠 수밖에 없었고 어떻게 끝날까? 어떻게 전개될까? 뒤통수를 치는 느낌도 있고 앞에 이 떡밥은 어떻게 해소될까? 너무 즐겁게 읽었거든요. SF 좋아하기도 해서 그래서 시리즈 자체는 너무 추천드리지만 1권이 없기도 하고 뭔가 2, 3권 가지고 끝까지 올라가긴 좀 어렵지 않나 싶어가지고 요거는 뭐 어떤 좋음과 별개로 떨어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호불호가 갈리는 작품이긴 하지만 저는 너무 진짜 재밌게 읽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올해 3채 0 구상섬전도 읽었던 것 같고 뭐 그 이후에 3채 이후에 류치신이 쓴 건 아니지만 다른 후속작도 있는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읽어보진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3채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비록 떨어지지만 좋았어요. 재밌었어 진짜. 오랜만에 SF 너무 읽는 재미가 있었어.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 게 이스라 작가의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인데,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스라 작가가 이제 프리랜서잖아요. 프리랜서로 본인 출판사도 있지만 뭐 글을 여러 가지 쓰고 기고하고 옛날부터 이제 일간 이스라엘 연재하면서 정말 다양한 글쓰기의 어떤 경험들을 갖고 있는 작가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이 직장을 다니는 것과 다르게 내가 일을 따와야 되고 내가 나를 어필해야 되고 뭐 이제 이메일을 그 과정에서 워낙 많이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랜서의 입장에서 이메일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인생을 실제로 이스라 작가 이메일로 바꿨죠. 말한 대로 일간 이스라를 이메일로 연재를 했었으니까 인생을 바꾼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이제 뭐 출판사 상대와 비즈니스적인 이메일을 나누는 방법,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이 많이 했던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실용적으로 풀어내는데, 근데 이메일 쓰는 걸 누가 몰라? 이름 쓰고 안녕하세요 이거 누가 모르겠어. 하지만 내부에는 이스라 작가의 어떤 일상적인 이야기, 이스라 작가 특유의 그 에세이적인 형식들을 빌려서 실용적인 이야기와 또 뭉클하거나 어떤 양질의 글들이 실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저는 상당히 진짜 재밌게 읽었어요. 이것도 뭔가 페이지 넘기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뭐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릴 만한 작품이긴 합니다. 되게 재밌었어요. 솔직히 이메일을 꼭 많이 쓰지 않아도 그래도 재밌을 만한 작품이라 생각이 들 정도기도 합니다. 실용서라고는 하지만 재밌는 에세이 같기도 했었으니까. 그렇지, 올라가도록 하고요. 1시간이 되어가네요. 물 안 먹어. 물 넘어가는 목 넘김이 예사롭지 않은데, 그 다음 작품은 요 두 권 해볼게요. 자, 왼쪽은 강지의 시인의, 강지의 시인 맞죠? 오늘의 섬을 시작합니다라는 매일과 영원 시리즈 에세이고요. 오른쪽은 은행나무에서 나온 마리얼 림버티노의 외계인 자서전입니다. 자, 왼쪽 같은 경우는 매일과 영원 시리즈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긴 해서 작가들의 에세이거든요. 상당히 흥미롭게 읽고 매번 이제 즐겨 읽는 시리즈인데, 약간 이 표지가 귀엽기도 했어요. 게임적인 표지가. 그래서 실제로 안에 뭐 용사, 레벨업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 자체는 강지의 시인이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게 돼요. 제주도로 내려가면서 어떤 결심을 하고 제주도 내려갔고, 또 실제로 가보니까 어떤 생활을 하게 되었고, 본인의 뭐 당연히 문학적인 시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만 뭐 독서 모임과 관련된 이야기, 제주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 정착하는 이야기, 집에 어떤 뭐 고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있었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풀어낸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흥미롭게 읽은 부분이 있고, 뭐 저는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는 누구나 한 번씩, 뭐 글 쓰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꿈꿔보거든요. 거기 가서 살아보고 싶다, 바다 보면서 글 써보고 싶다, 누구나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낭만적이라는 것이고, 낭만적이라는 것은 대체로 돈이 안 된다, 문제가 많다, 실제로 살아보면 어려움이 정말 많다라는 뜻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덕분에 약간의 체험을 한 듯한 느낌이고 재밌게 읽긴 했었습니다. 자, 오른쪽은 외계인 자서전인데, 이동진 평론가가 추천했던 작품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어린 시절에 엄마가 주워온 팩스에서 외계인이라고 느끼는 한 소녀가 실제로 외계인 상관과 팩스를 통해서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인간 생활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달하고, 관찰 일기라고도 좀 보여질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쨌든 내가 외계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동시에 인간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죠. 친구들과의 관계, 뭐 왕따라든지 뭐 인싸들 사이에서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게 된단 말이죠.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되게 흥미롭게 약간은 거리감이 있는 시선에서 쓰여지다 보니까 그러한 포인트를 읽는 재미가 있었던 작품인데, 마지막에 되게 씁쓸하게 끝나긴 하거든요. 저는 뭐 그런 결말이 나쁘진 않았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뭔가 읽으면서 좀 가슴 찡한 작품이기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좋아서 많이 추천드리긴 했었습니다. 외계인이란 제목이 박혀 있다 보니까 뭐 SF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진 않아요. 과학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외계인이란 키워드를 살리고 외계인이 나오긴 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제 같은 경우도 뷰티랜드라고 해서 외계인이 표시되진 않거든요. 제목을 좀 더 어떻게 생각하면 자극적으로 바꾼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도 좋았던 작품인데, 둘 중에 올라간다 하면은 매일과 영원 시리즈는 제가 지금도 보일 때마다 사고 보일 때마다 읽는 시리즈라서 뭐 꾸준한 스테디인데, 올라가는 걸로는 외계인 자서전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책은 두 권. 야, 이건 진짜 아쉽다. 이게 이렇게 올라가네.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배터리 나가겠는데, 잘못하면 찍다가 배터리 나가면 안 되잖아. 큰일이잖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충전선을 꼽아놨고요. 어디 있었지? 이거 두 권이군요. 일단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두 작품 다 너무 좋았고 제 취향에 저격되는 작품들이어서, 이 두 작품이 여기서 만난다 서로에게 좋지 않거든요. 사실 좀 상대적으로 약한 상대를 만나야지 강자가 딱딱딱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 두 작품이 첫 번째 만나면서 이렇게 떨어질 작품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서 마음이 아플 정도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게 월드컵의 묘미 아니겠어요? 왼쪽은 일단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라슬로의 사탄 탱고고요. 오른쪽은 파트릭 모디아노의 도라 부르더죠. 어렵다. 사실 이제 뭐가 올라갈지는 마음속에 이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지만 너무 아쉬워요. 그러니까 사탄 탱고 너무 좋고 도라브로 둘 다 너무 좋았거든. 이게 왜 여기서 만나는 거야? 내 손이 잘못한 거야. 이거 왜 이렇게 고른 거야? 진짜 싶은데 일단 사탄 탱고가 뭐 어렵다, 라슬로가 어렵다,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이제 저도 이제 선정을 해서 같이 읽어보자 했지만 되게 겁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어려운 작가다, 읽기 힘들다, 난해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조금 힘든 부분들이 뭐 없었다고 할 건 아니지만 의외로 잘 읽혀요. 의외로 뭐 재미있다고까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형식 자체도 엄청 독특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뭐 1, 2, 3, 4, 5, 6, 6, 5, 4, 3, 2, 1로 떨어지는 그 이제 순환 구조가 아주 인상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퇴락한 마을을 묘사한 풍경이라든지 그 묘사 자체가 진짜 눈에 그리 생생하게 묘사되었다는 점이 라슬로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는,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는 진짜 클래스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나 괜찮았고, 또 막상 혼자 읽었으면은 뭐 그 정도 아니었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야기해 주시듯 같이 읽고 우리가 독서 모임까지 했었잖아요. 그 한 시간이 진짜 알찼던 것 같아요. 저만 그랬나요? 근데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정말 이제 작품에 대한 세세한 분석들이라든지 제가 나름에서 한 그런 것들을 들으시고 작품에 대한 이해도 좀 많이 올라갔다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그런 면에서 정말 만족스러웠던 독서였고 만족스러웠던 독서 모임까지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혹시 사탄 탱고를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읽어보시고 도전해보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기존의 사탄 탱고 독서 모임까지 들어보시면은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문학작품을 너무 즐겁다. 문학작품을 갖고 이야기하고 좀 깊이 있게 생각한다는 것이 너무나 즐겁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도라부르더는 뭐 제가 워낙 좋아하는 파트릭 모디아노의 작품인데, 전쟁 시기에 사라졌던 그 신문기사에 실린 도라부르더 소녀를 찾습니다. 그 기사 하나를 보고 화자이지만 사실은 파트릭 모디아노 본인이죠. 모디아노가 이제 그 소녀를 뒤쫓아가면서 한참 후에 그 기록들을 엮어 나간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모디아노 역시도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다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아버지와 되게 이제 안 좋은 관계였거든요. 그러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어떤 회고도 같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결국 도라부르더란 소녀를 쫓는 과정에서 본인 삶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나가는 작품이죠. 되게 간결한 작품인데 뭔가 문장들이 워낙 아련아련하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저는 워낙 취저라서 모디아노 작품을 좋아해서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도 좋지만 모디아노의 도라부르도 꼭 추천드리는 작품이긴 합니다. 뭔가 좀 이제 작품의 표지를 보면 가슴이 아파요. 이게 이런 표지로 나올 작품이 아니거든. 나만 그런가? 이게 표지가 이래서는 안 되거든. 표지가 너무 진짜 사기 싫게 만들잖아. 근데 진짜 좋은 작품인데 왜 표지가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 리커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좋은 작품이라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두 작품 중에서는 이건 좀 어렵네요. 이게 왜 만났을까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사탄 탱고가 올라가도 정말 좋고 도라부르더가 올라가도 정말 좋은데, 왜 하늘은 사탄 탱고를 낳고 도라부르더도 낳고, 어째서. 이거는 마음속 어떻게 정했냐면, 처음엔 도라부르더를 고를까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작품이잖아요. 이전에도 많이 읽은 작품이고요. 그래서 그냥 제 애정을 드러내는 정도로 하고요. 이번에는 사탄 탱고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아쉬워서 자꾸 바라보게 돼요. 마치 그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 시에서 자신이 가지 않은 길을 가장 멀리 이렇게 끝까지 바라보는 그것처럼 떠나 보내면서 계속 아쉬운 마음에 지켜보게 됩니다. 그래도 사탄 탱고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작품인데. 자, 그 다음은 뭐야 이거? 약간 쏜 삶은 것 건가? 어떻게 할까요? 유유 출판사 거구나. 왼쪽은 윤성근 지음 작은 책방 꾸리는 법과, 오른쪽은 역시 매일가 영원 시리즈 이소 에세이 쓰는 생각 사는 핑계인데요. 왼쪽은 이제 이 윤성근 저자가 그 헌책방, 앨리스 뭐였는데 이름이? 헌책방을 운영하는 실제로 이제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작은 책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역시나 실용적이기도 했었고, 다양한 좀 서점을 차리는 과정에서, 작은 소규모 서점을 차리는 과정에서 있을 만한 문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재밌게 전달을 해줬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심사에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오른쪽은 이 이소 작가 시인이거든요. 캣콜링이라는 그 시집으로 유명한 시인인데, 쓰는 생각 사는 핑계잖아요. 근데 이 쓰는 생각은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이 쓰면서 이제 하는 생각들이지만, 뒤에 사는 핑계가 나 이게 뭔가 했는데 쇼핑을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이소 시인이 이제 말 그대로 사기 위해서 써요. 돈이 필요하니까. 나는 이걸 사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본인은 글을 쓸 줄 아니까
사기 위해서 쓰는 존재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일반적으로는 되게 납득하기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아니 무슨 작가가 물건 사려고 쇼핑하려고 돈 벌기 위해서 글 쓰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세속적으로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오히려 되게 유쾌했어요. 되게 그 당돌함이라고 해야 될까? 안에 이제 이야기들이 좀 흥미롭기도 했었고 나는 절대 모를 만한 쇼핑의 세계 정말 다양한 이걸 누가 살까? 아 이런 사람이 사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흥미로운 에세이이긴 했었습니다. 둘 중에 올라간다면은 쓰는 생각 사는 핑계가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작품은 위에 보는 거 그냥 할게요. 왼쪽은 왜의 쓸모, 찰스 틸리의 왜의 쓸모고 오른쪽은 피에르 베르제의 나의 이브 생 로랑에게입니다. 왜의 쓸모는 이제 일종의 사회학이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왜라고 물을 때 왜라고 설명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네 갈래로 나누면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발화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논리적으로 분석한 책이거든요. 근데 학술적으로는 좀 약간 대중적이란 면에서 의미가 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읽으면서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웠던 책이고 굳이 읽어야 되나 싶기도 했었습니다. 뭔가 당연한 이야기를 학술적으로 나누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분석의 일환이고 그 의 자체가 있다고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솔직히 좀 아쉬웠던 이게 좀 책도 비싼 편이어가지고 올해의 책이 아니라 올해의 가장 워스트를 꼽는다고 하면은 그 정도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요거랑 비교하면 뭐 이브 생로나에게는 너무나 좋은 작품이죠. 요게 그냥 단연코 올라가는데요. 요 두 권이 가격이 똑같거든요, 여러분. 놀랍게도 요 두 개가 가격이 똑같아요. 요건 양장이기도 해서. 근데 이 피에르 베르제가 일생의 연인이었던 이브 생로랑이 사망하고 그의 죽음의 앞에 두고 회고록처럼 편지를 쓴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사망한 이에게 편지를 쓰는 일종의 러브레터라고도 보여지죠. 근데 그 편지 자체가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정말 문학적인 편지이기도 하고 절절한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 뭔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피에르 베르제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구나, 문장을 잘 쓰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감정적으로도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와 진짜 글 잘 쓴다, 이런 편지를 내가 누군가에게 받아볼 수 있다면 정말 낭만적이겠다, 너무 아름답겠다, 잘 산 것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비싸긴 하지만 텍스트에 비해서 만족할 수 있었던 책이기도 하고 뭔가 누군가에게 선물해주기 좋은 것 같아요. 뭐 연인이라든지 가까운 사람에게라든지 여튼 선물해주기 되게 좋은 책이 아닐까, 되게 만족스러운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좀 있었거든요. 제가 물론 저도 이 책 선물 받은 책이긴 하지만 아니 뭐 이렇게 비싸?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비싸도 그래 작품이 좋으면 아무 말 안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브 생로랑에게가 올라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권 올라가면은 요거는 어떤 교보문고 매거진이거든요. 어떤 사모이고 오른쪽은 다이시지의 발자카 바느질한 중국 소녀입니다. 뭐 사실 결론은 이미 나 있죠. 매거진인데 이게 뭐 이걸 포함시키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뭐 결론은 당연히 요게 올라가는 거죠. 요게 이제 매거진 아무리 재미있게 읽었다고 하더라도 뭐 애당초 좀 읽은 것에 뺐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발자카 바느질한 중국 소녀 우리가 이제 모임도 같이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되게 풍자적이어서 요거 역시도 중국의 어떤 그 뭐였지? 상산 하향 운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지식인 청년들이 시골로 내려가면서 노역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대혁명 이제 이후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끝에쯤의 이야기라고 해야 될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작품으로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다이시지에가 중국 정부로부터 그렇게 우호적인 평가를 받지 못하죠. 원래 본인 국가 까면은 중국에서는 뭐 금서 조치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이시지에 자체도 프랑스에서 거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었고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재밌기 때문에 풍자적인 작품 찾으시고 재미있는 작품 찾으신다면은 뭔가 되게 뭉클하면서도 또 웃기면서 잘 읽을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게 올라가는 게 당연히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제가 이제 발자카 바느질한 중국 소녀 이거 추천드리고 그때 모임했을 때도 재밌다는 분들이 워낙 많으셨고 만족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 독서라면은 뭔가 혼자라면 잘 안 읽어봤을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닌가요? 유명한 책인가? 자, 그 다음 책은 첫여름 완주와 샘 올트먼의 미래를 사는 사람 전기, 샘 올트먼 전기입니다. 자, 이거는 김금희 우리 모임도 했던 책인데 김금희 작가의 힐링 소설이죠. 재밌게 읽었고 뭐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이제 오디오북으로 들으시는 게 더 좋긴 하다. 텍스트 자체도 뭐 좋은 부분은 있긴 하지만 오디오북이 되게 맛깔나게 살려져 있어서 오디오북으로 들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조금 뭔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왜 이렇게 가벼운 작품이지? 김금희 작가 작품 중에서 가장 가벼운 작품이 아닐까? 그런 부분들이 실망스럽다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오히려 대중적이라는 면에서 이런 시도도 할 수 있구나, 이런 글도 쓰실 수 있구나, 뭐 유쾌하게 읽은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래도 뭔가
양산형인 힐링 소설들, 뭔가 그러저러한 그냥 갈등 없는 구조에서 뭔가 으쌰으쌰하고 잘 끝나는 그런 작품들보다는 훨씬 나은 힐링 소설이었기 때문에 재밌게 읽었던 부분들이 있고, 여름에 뭔가 여름 분위기에 맞춰서 읽기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제가 이제 광고를 받아서도 읽기도 했었던 열린 책들의 샘 올트먼 전기인데요. 사실 이 샘 올트먼을 웬만하면 다 아시지 않을까 싶긴 한데 오픈AI의 수장이죠. 오픈AI의 수장. 그래서 챗GPT를 만들었다고 하는 오픈AI의 수장인데 지금도 이제 엄청난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구글의 제미나이와 정말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AI 시장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샘 올트먼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자라왔고 어떤 평가를 받아왔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진짜 기이한 인물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때 리뷰에서도 그 조회수가 안 나와 좀 슬프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도면 사기꾼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상한 거야. 샘 올트먼이 뭐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인 건 알겠는데 진짜 그냥 누군가를 만나서 방에 들어가서 미팅 한번 딱 한 다음에 나오면은 뭐 수십억 수백억 투자를 하는 거야. 진짜 말을 너무 잘하는 사기꾼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신기하다니까요. 뭔가 업체에 가서 미팅 한 번 하면은 아 뭐야 이렇게 젊은 사람이, 젊은 애가 얘가 뭘 할 줄 알겠어 라고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갑자기 나올 때는 악수하면서 투자를 결정해.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결과가 없었다면 그 챗GPT의 어떤 놀라움이라든지 AI의 어떤 발전을 목도하지 않았더라면 뭐야 이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읽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큰 변화가 있긴 했었어요. 아니 온다. AI 시대는 그때도 뭐 온다 했었는데 아 이거는 진짜다. 이거는 진짜 머지 않았다. 특이점이 온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너무나 강렬한 확시로 드는 거예요. 사실 이 작품 속에서는 AI에 대해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진 않거든요. 근데 뭔가 이 작품을 통해서 그냥 제가 얻은 어떤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 시대적 변화가 너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AI 열풍은 절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아마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이 폭주가 분명히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과연 진짜 좋은 걸로 갈지 나쁜 것으로 갈지, 인류의 멸망이 될 것인지 천국이 될 것인지는 알 수 없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때까지는 이건 멈출 수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주식에도 좀 관심을 갖게 되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개인적으로 되게 의미가 있는 작품이긴 했었지만 올라가는 면에서는 저대로 만주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삶을 바꾼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인식을 AI 시대가 진짜 왔구나, 달라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되게 강렬하게 느끼게 해준 작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절창과 삼체영이거든요. 절창은 이제 제가 한번 구병무 작가의 절창 좀 강렬하게 불호 후기를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재미있긴 하고 페이지가 잘 넘어가서 되게 특이한 소재이긴 하지만 다소 너무 자기적인 방식으로 발화하는 인물들 때문에 몰입하기가 좀 어려웠다. 현실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 이런 식으로 글을 썼을까? 이게 이런 부분들에 나름 제 기준 합리적인 비판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른쪽은 류치신의 삼체 이전의 이야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뭐 삼체랑 반드시 연결된다라고 하기에는 사실 삼체를 읽을 때 요걸 안 읽는다고 문제는 없어요. 요거 안 읽으시고 그냥 삼체만 읽으셔도 될 것 같긴 한데 재미있게 읽었고, 류치신의 어떤 글 스타일대로 역시 페이지가 쑥쑥 넘어가는 부분은 있었지만 삼체만큼 좋지는 않았어요. 이 작품 내에서도 다소 좀 이해가지 않는 개연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지나친 인물들의 행동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작품의 어떤 몰입도를 깨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두 작품 뭐 다 약간 불호적인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3차 0이 올라갈까요? 절창 그렇게 불호기를 했었는데 올려보내기가 조금 그렇기도 하고 뭐 근데 뭐가 올라가도 두 작품 다 그렇게 높이 올라갈 것 같진 않긴 한데 3체 0이 일단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읽긴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은 부전승으로 김영하 작가의 여행의 이후에 단 한 번의 삶이 올라가게 되네요. 김영하 작가의 에세이고요. 사실 뭐 에세이가 여러 이제 주제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김영하 저자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란 텍스트의 어떤 불가해성이라든지 자신이 듣지 못했던 어머니의 옛날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되게 현실적으로 다가오더라고. 나도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 부모님의 젊은 시절이라든지 나를 낳기 이전의 부모님의 삶은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좀 감명 깊었던 작품이기도 하고 뭔가 워낙 이제 글을 잘 쓰는 작가다 보니까 되게 퀄리티 높은 안정적인 퀄리티의 에세이였다. 잘 읽었던 기억이 있어서 부전승이지만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작품이라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왜 이번에 왜 이렇게 길어졌지? 제가 이번에 말이 많았나요, 여러분? 평소보다도 더 말이 많았나요? 왜 1시간 20분이죠? 왜죠?
아니 내가 그렇게 말이 많았나? 뭔가 평소대로 찍었던 것 같은데 왜 그랬지? 아 큰일이네.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빠르게 진짜 한 번 했으니까 이제는 설명 안 하고 올려보내기만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요거 한 권이랑 요거 한 권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자카 바느질한 중국 소녀와 다섯 번째 계절입니다. 재밌게 읽은 거는 두 작품 다 너무나 재밌게 읽었고 다섯 번째 계절은 앞으로도 아마 두 번째 세 번째를 읽기야 하겠지만 문학적으로 보았을 때 뭐가 더 만족스러웠냐 하면은 발자카 바느질한 중국 소녀가 더 만족스럽긴 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중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기도 했고 뭔가 되게 풍자적이고 뭐 주변 사람들이 추천하기도 좋은 작품이라 생각이 들어서 발자카 바느질한 중국 소녀가 올라가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계절은 여기에서 떨어지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권 꺼내고 한 권 꺼내서 올려보내면은 김영하 작가의 단 한 번의 삶과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가 이제 두 개가 맞붙게 되는데 두 작품 중에서는 둘 다 너무나 잘 읽은 에세이예요. 정말 양질의 에세이여서 여러분들이 한국 문학 에세이, 한국 에세이를 찾고 계신다면 두 작품 다 뭐 주제적으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너무나 읽어보기에 충분히 손색이 없는 좋은 작품이라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무언가가 올라가긴 해야 되잖아요. 원래 선택은 항상 배제를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야 한다면은 흰고래의 힘에 관하여가 힘에 대하여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은 뭐 너무 다소 진짜 문학적인 이야기가 가득해서 좀 더 가벼운 걸로 따지면은 요 에세이를 더 추천드리고 싶긴 한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게 좀 더 좋은 부분이 있었네요. 요거 올라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작품은 요거 해볼까요? 그 다음은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와 기억의 빛입니다. 마이클 온다치의 기억의 빛과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 재미로 따지면은 이 인생을 바꾸는 이메일 쓰기 너무나 재밌게 읽은 에세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 작가가 왜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어. 이렇게 글로 웃기는 게 쉽지 않고 한데 왜 인기가 많은 작가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뭐 이건 어쩔 수 없이 문학적인 취향으로 기억의 빛 정말 좋은 작품이었기 때문에 꼭 추천드리는 작품이고 기억의 빛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이게 그게 있어요. 제가 독서 모임 했던 작품들 있죠. 모임을 했던 작품들은 애정이 좀 더 있고 내가 그만큼 깊게 읽었기 때문에 기억이 좀 더 강하게 박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 다음은 한번 이제 해보면은 다음은 해볼까요? 자, 그 다음은 빛과 멜로디. 조혜진 작가 빛과 멜로디와 삼채영 구상섬전입니다. 둘 중에 뭐가 올라가냐면 빛과 멜로디가 올라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구상섬전 재밌게 읽긴 했지만 뭔가 조혜진 작가를 오랜만에 읽었는데 그치 이 맛이었지. 역시 조혜진 작가 잘 쓴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작품이기 때문에 빛과 멜로디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적인 부분을 잘 쓰는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진심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작품 해볼까요? 두 작품 외계인 자서전과 괴테는 모든 것을 말했다거든요. 두 개 다 재미있게 읽었어요. 뭔가 무난하게 읽힌 두 작품이긴 한데 뭐가 올라가냐 하면 제 취향에는 좀 더 외계인 자서전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무난하게 좋긴 했는데 뭔가 감정적으로든 어떤 부분에서 제가 더 느낀 바가 있었다면 외계인 자서전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리어린 버티노의 외계인 자서전 올라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책은 요 두 개인데요. 뭘까요? 첫 여름 안주와 포르노그라피아인데요. 둘이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요. 요건 진짜 밝고 유쾌하고 뭔가 건전한 분위기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되게 음습하고 음침하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 작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포르노그라피아도 충분히 읽어볼 만한 작품이고 공부로비치를 한 권 더 읽어보고 싶다 생각은 하긴 했었는데 첫이름 먼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제 뭐 어렵고 뭔가 난해하고 무거운 작품들을 좀 더 선호하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때때로 이렇게 분위기를 환기시켜주는 가벼운 작품들도 또 이렇게 잘 쓰인다면은 잘 읽을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첫여름 만주가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은 안 보인 책들을 한 권씩 꺼내야 되는데요. 이미 제 이제 머릿속에 본 것들이 있어. 이것도 그거네. 해볼까요? 나의 이브 생로랭에게랑 너는 갔어야 했다. 두 개. 두 작품 다 진짜 얇은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앉은 자리에서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좋은 작품들인데 요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책을 읽으면서 오랜만에 느껴지는 그 오싹오싹한 감정들이라면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되게 의외로 재밌었던 작품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브 생로랑에게 편지 너무 좋았다. 이 문학적인 편지들 이렇게 써야 되는데 감동적이다. 비싸지만 이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브 생로랑에게 올라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은 두 권 꼽겠습니다. 뭘까요? 자, 델로웨이 부인과 솔라리스입니다. 델로웨이 부인과 솔라리스. 델로웨이 부인과 솔라리스. 요거는 델로웨이 부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울프를 좋아하기도 하고 읽기 힘들었지만 저한테는 여전히 되게 좋게 기억된 작품이고 앞으로도 살면서 몇 번은 더 읽을 수도 있는 작품이 아닐까. 버지니아 울프 이야기하면서 생각이 들어서 델로웨이 부인 올라가도록 하고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 두 권을 한번 해볼까요? 사탄탱고와 타타르인의 사막인데요. 사탄탱고와 타타르인의 사막.
두 작품 다 너무 좋았던 해외 문학인데 사실 이쯤 오면은 뭘 해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꼭 한번 놓치지 마시고 장바구니 담는 건 공짜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긴 한데 올라가는 걸로 따지면은 사탄탱고가 올라가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도라부르더를 이기고 올라왔거든요. 도라부르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품인데 그래서 둘 중에서라면은 사탄탱고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타타르의 사막은 여기서 떨어지도록 하고요. 타타르의 사막 근데 내가 7월 달에 읽은 거 맞겠죠? 갑자기 왜 맞겠지 뭐. 근데 왜 전반기에 했던 거 같지 느낌이 계속 아닌가? 맞겠지. 자 그 다음은 두 권 하면은 요거는 쓰는 생각 사는 핑계와 너무 늦은 시간인데요. 키건 작품은 워낙 좋긴 한데 사실 맡겨진 소녀나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 워낙 좋아서 늘 이제 추천할 때는 맡겨진 소녀를 많이 추천하는 것 같긴 해요. 진짜 간결하고 잘 쓴 작품이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너무 늦은 시간도 나쁘지 않았다곤 하지만 키건을 추천할 때는 그 작품이 먼저 생각나다 보니까 이번에 올라가는 건 쓰는 생각 사는 핑계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그만큼 재미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올라가는 거기도 하고 말한 대로 좀 파격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쇼핑을 이렇게 좋아해? 저랑은 진짜 완전히 다르. 저는 책 사는 거 말고는 뭘 사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돈 나가니까.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사고하고 또 글을 쓰고 할 수 있구나 능력이 있으면 뭐 생각이 들게 돼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부전승으로 팡팡의 연매장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모아놓고요. 1시간 반이 이제 코앞을 두고 있습니다. 영상이 왜 길어지죠? 왜 그럴까요?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하고 하는 걸까요? 목은 괜찮은 걸까요? 방송할 수 있을까요? 조회수가 잘 나와야 할 텐데 목을 한껏 쓴 보람이 있어야 될 거죠. 자 바로 골라보면은 요 책과 요 책 뭘까요? 발자크와 바느질한 중국 소녀와 델러웨이 부인입니다. 사실 제 취향으로 따지면 델러웨이 부인이 맞고요. 근데 이제 대중적으로 뭔가 여러분들께 추천한다고 하면은 제가 두 권 중에 어떤 책을 추천하세요라고 하면은 발자크와 바느질한 중국 소녀를 추천드릴 겁니다. 이게 더 읽기 쉽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니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읽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델러웨이 부인 올라가도록 하고요. 올해 또 울프를 올해가 아니지 작년이구나. 나 지금 1월 1일이지 작년이면 작년에 울프를 또 계속 읽어왔다 보니까 그 감정이 좀 남아있긴 하네요. 그 다음은 두 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여름 완주와 빛과 멜로디인데 좀 더 진중한 분위기에 제 취향으로 따지면 빛과 멜로디가 올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오히려 신선하다는 면에서 제가 이제 김금희 작가의 힐링 소설 이렇게 가벼운 작품을 처음 읽어봤는데 의외로 뭐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뭔가 여름에 좀 가볍게 입문하시고 하시는 분들에게 소설을 추천해주기 좋겠다 싶어서 또 이제 시도 자체가 특이하잖아요. 첫여름 완주가 올라가도록 하고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네요. 첫여름 완주가 이렇게까지 높이 올라갈 줄은 몰랐는데. 그다음은 요거랑 요거 해볼게요. 자, 외계인 자서전 대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 요게 어렵다. 요게 두 개가 좀 비슷하긴 하거든요. 요게 어렵다.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 좋았고 외계인 자서전도 되게 좋았는데 요건 진짜 어렵다. 요거 두 개는 엇비슷한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개 다 떨어지는 게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작품들이긴 했는데 뭐라지? 어렵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 외계인 자서전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 둘 다 올리고 싶은데 어떡하죠? 뭘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 둘 다 떨어뜨려 버릴까? 그건 안 되겠지. 저는 뭔가 읽었을 때 그 당시에 좀 어렴풋해진 게 있긴 하지만 감정들을 생각하면은 외계인 자서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하긴 한데 제가 소설을 좀 더 좋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읽으면서 좀 더 강렬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요거는 약간 정보성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해서 인상적이긴 했지만 그래서 흰고래의 힘에 대하여 여기서 떨어지네요. 좋은 작품이었는데 많은 분들이 추천한 데는 이유가 있다 싶었는데 제가 다음 두 개 팡팡의 연매장과 사탄탱고인데 사탄탱고가 높이 올라왔네요. 연매장도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재밌었거든요. 연매장 이제 정말 페이지 잘 넘어가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읽어보시라. 12월 만약에 월말정산을 했더라면은 추천드릴 작품이에요. 12월에 되게 연매장도 좋았고 흰고래의 힘에 대해서 너무나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추천드릴 작품이긴 한데 읽는 재미라는 면에서 스타일이 반대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읽는 재미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연매장에 비해서는 되게 뭔가 깊이 생각해볼 만한 거리들이 있기도 하고 두 작품 중에는 사탄탱고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탄탱고가 여기까지 노벨문학상의 어떤 힘인가 싶기도 하고 그 다음은 요 두 개. 쓰는 생각 사는 핑계와 나의 이브 생로랑에게인데요. 요거는 나의 이브 생로랑에게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편지가 좋았고 마지막쯤에 진짜 앞에 그 모든 편지를 읽으면서 결국에는 편지도 애도도 회고도 모두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편지쯤에 가면은
절절하게 이제 지난 사랑에 대한 회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딱 몰아치면서 감정적으로 와, 아름답다라는 편지가 아름답다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브 생로라에게 올라가고 기억의 빛은 부전승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올라갈 만한 작품이에요. 자 이제 거의 다 됐다. 40분 안에 끝나겠네요. 그 다음 두 작품 고르면은 자 무엇을 고를까요? 자 이렇게 두 것 해봅시다. 자 델러웨이 부인과 외계인 자서전인데요. 델러웨이 부인과 외계인 자서전인데 둘 다 뭐 이때쯤이면 사실 남은 작품들은 전 다 좋았던 작품들인 것 같거든요. 다 좋았지만 델러웨이 부인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게 뭐라고 많이 읽었던 작품인데도 왜 이렇게 기억에 자주 남을까? 이 델러웨이 부인의 시각이 그 묘한 어떤 손길이라든지 작품 속의 그 뭐 피터와의 대화라든지 셉터 스미스 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기억에 남아서 델러웨이 부인 올라가도록 하고요. 외계인 자서전 너무나 잘 읽었습니다. 덕분에 좋은 작가 한 명 알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권 안 남아서 사실 다 뭐가 붙어도 나 이제 무슨 책인지 알아. 내가 손을 집으면은 무슨 책인지 아는데 자 기억의 빛과 첫여름 만주인데요. 기억의 빛 올라갑니다. 두 작품 중에서 뭐가 더 만족스러운 독서였냐 하면은 기억의 빛이 더 만족스러운 독서였고 첫여름 만주는 이제 상쾌한 맛에 읽었던 작품이긴 하니까 기억의 빛이 올라가도록 하고 자 그러면은 준결승은 사탄 탱고와 나의 이브 생로라이거든요. 사실 사탄 탱고를 이제 깊이 또 이제 생각하면서 되게 이제 곱씹을 만한 지점들이 많았고 잘 쓴다라는 느낌이 있긴 했었는데 이게 자꾸 기억에 남네. 이브 생로랑이 아니 이게 좋은 작품이라고는 마음속으로 계속 오래 생각을 해왔으니까 근데 뭐 이게 올라갈 때 어디까지 올라갈까 싶었는데 이게 진짜 높이 올라가는데요. 둘 중에는 이브 생로랑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탄 탱고가 여기서 떨어집니다. 이럴 수가. 이게 그럼 세 권이 딱 남거든요. 세 권이 딱 남는데 자 일단 소설 두 권 붙어보죠. 아니 이거 어떻게 그냥 골라봅시다. 기억의 빛과 이브 생로랑과 델러의 부인까지 뭐를 고를 거냐. 무엇이 이번 하반기에 가장 좋았냐. 어렵다. 이때쯤 한마디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왜 한다고 해서 조회수가 나오니까 해야지 하면서도 너무 괴롭다. 이거 골라야 된다는 게 다 좋은 작품인데 근데 이쯤에서 기억의 빛이 떨어지도록 할게요. 일단 뭔가 제 마음속에 지금 딱 왔어. 기억의 빛이 떨어지고 델러웨이 부인과 이브 생로랑이 이제 붙게 된다 하는데 어렵다. 영영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물 한 모금 하고. 하지만 끝나야 돼요. 뭐든 끝나기 마련이거든요. 델러웨이 부인과 이브 생로랑에게 사실 선택은 어느 정도 한 게 델러웨이 부인은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가 떨어질지 아시겠을라나? 델러웨이 부인은 많이 진짜 내가 4-5번 읽은 책이기도 하고 많이 말씀드리는 책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익숙한 책이라서도 그렇고 읽을 때마다 좋은 책인데 뭐 많이 읽었다 보니까 이쯤 되면은 그냥 제 개인적인 어떤 취향으로 올해 책장에 꽂혀 있을 만한 책으로 남겨두면 좋을 것 같고요. 우승은 나의 이브 생로랑에게가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나 이게 진짜 생각을 못했는데 2025년 하반기의 베스트 올해의 책은 나의 이브 생로랑에게였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군요. 근데 이 책이 좋긴 했는데 우승까지 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선물해주신 구독자분이 정말 뿌듯하겠는데요. 올해 하반기에 가장 좋았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반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을 잡아라, 솔벨로의 오늘을 잡아라를 뽑았었던 것 같고 하반기에는 피에르 베르제 나의 이브 생로랑에게가 뽑히게 되네요. 그래서 뭐 작품이라는 것이 문학 작품이라는 것이 또 어떤 시기에 읽느냐, 어떤 감정의 상태로 읽느냐에 따라서 감상이 좀 달라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뭐 어찌 되었건 이 피에르 베르제 나의 이브 생로랑에게가 제 하반기에 깊은 인상을 남겨줬고 뭔가 기억에 많이 남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승하게 되었고요. 뭐 나머지 작품들도 다 좋은 작품들이었고 제가 이야기하면서도 흥미 가지신 작품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니까 부디 다른 작품들도 눈여겨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6년 1월부터 어떤 책을 읽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한 해 독서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올해도 뭐 한번 열심히 해보고 잘 해볼 테니까요. 부디 많이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주시고 주변에도 추천해 주시고 야, 이 영상 월드컵 영상이라고 있는데 이거 그냥 밥 먹으면서 또 설거지하면서 뚝딱이다 뚝딱 설거지가 한 2배로 잘 되는 것 같아요. 소개해 주시면 또 채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는 또 올해의 독서 시작하도록 가보겠습니다. 고마웠고요. 잘 부탁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도록 할게요. 라빠 들으시느라 고생했다.
나도 찍느라 고생했다.